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평일 낮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한 달 남은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안사돈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어머니예요.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결혼 준비 때문에 오신 건가요? 거실로 안내했지만 안사돈은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앉을 생각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당장 오늘부로 파혼할 겁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파혼이라뇨.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딸 어머니가 된다는 게 역겨워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엄청난 걸 숨기고 지금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고 했습니까?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한 여자와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이거 보세요. 당신이 23년 전에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예요. 사진도 있고 제보 내용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저라고요? 전 이런 사진 찍은 적이 없어요. 뻔뻔하기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 남자의 진술서예요. 본인이 23년 전 김영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당신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전 이 남자 본 적도 없어요. 제보자는 당신과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래요. 그 사람이 당신과 이 의사가 병원에서 미뢰하는 걸 직접 목격했대요. 상간녀가 김영희, 당신이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전 정말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맹세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날짜, 시간, 장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병원 당직실에서 만났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한데 거짓말일 리가 없죠. 정말 제가 아니에요. 저야말로 황당하네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이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명문가예요. 시아버님은 협회장이시고 남편은 부회장이에요.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이런 추악한 과거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어요. 사돈, 이거 오해입니다. 모함이라고요. 명확히 확인을. 오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당신 때문에 그 의사 가정이 파탄났대요. 부인이 모든 걸 알고 이혼했다고 여기 다 적혀 있다고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준수 군한테도 이미 모든 걸 알렸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당장 유학 보낼 거고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사돈은 서류를 던지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저는 멍하니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진인데 왜 제 이름이 있는 건지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이 된 간호사입니다. 17년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후로 혼자 아들을 키워왔죠.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평범한 싱글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어머니가 파혼하자고 엄마가 23년 전에 불륜을 했다고 이게 정말이에요? 사진도 있고 진술서도 있다던데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준수야, 너 네 엄마 모르니? 엄마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그 사진 속 여자가 나라고 하는데 난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럼 왜 엄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수진이는 지금 전화도 안 받아요. 수진이 어머니는 내일 당장 유학 보낸다고 했다고요. 준수야, 엄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엄마 정말 억울해. 누가 왜 엄마를 이렇게 모함하는지. 엄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23년 전에 혹시 비슷한 일이라도... 없어. 정말 없었어. 너까지 왜 이러니, 준수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들 결혼을 앞두고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안사돈이 던지고 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황이 없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비춰가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에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팔짱을 끼고 걷는 뒷모습이었죠. 모두 당시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고 필름 카메라로 찍어 현상을 했는지 사진은 낡았어요. 흐릿한 사진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와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죠. 귀 모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웃는 방식도 달랐고요. 저는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는데 이 여자는 이를 다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17년 전 의절한 쌍둥이 언니 영숙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헷갈려 했죠. 하지만 언니와 저는 17년 전 끔찍한 일로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008년 여름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죠. 언니와 대판 싸웠던 그날이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던 기억이 났죠. 그날 이후로 언니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부모님 기일에도 언니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도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언니가 이런 짓을 한 건가?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를 미워해서?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친정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이모, 저 영희예요. 혹시 영숙이 언니 연락처 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영숙이? 그 애랑은 벌써 10년도 넘게 연락 안 했는데. 너희 둘이 싸운 뒤로는 명절에도 안 왔잖아. 왜 갑자기? 정말 급해요. 언니가 어디 사는지라도. 글쎄, 나도 모르겠네. 언니 죽었을 때도 안 왔잖아. 그때 얼마나 찾았는데. 장례식장에서 다들 수군거렸어. 전화를 끊고 다음은 사촌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촌은 대전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도 언니 소식을 모르고 있었죠. 혹시 영숙이 언니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라도 있어? 언니, 영숙이 언니 소식은 나도 모르지. 어렸을 때나 친했지. 그 사건 이후 완전 연락 끊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중에 설명할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응, 정말 몰라. 17년 전에 언니랑 싸운 뒤로는 가족 모임에도 안 나왔잖아. 작은아버지도 영숙이 언니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하시던데. 마지막으로 고향 친구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학창시절 언니와 저를 둘 다 알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언니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언니였죠. 23년 전이면 우리가 35살 때였습니다. 그때 언니도 간호사였어요. 저와 다른 병원에서 일했지만 같은 동네였죠. 하지만 언니를 찾을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도 개인이 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없었죠. 단지 사진이 언니를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분들이 이를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밤새 언니를 찾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옛날 주소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17년간 완전히 연락이 끊긴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죠. 언니와 연을 끊은 것은 17년 전입니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영희야, 영숙이 집에 김치하고 반찬 좀 갖다 줄래?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네가 좀 다녀와라. 지금? 이 시간에? 영숙이가 요즘 힘들어한다더라.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네가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아, 그리고 김서방은 집에 있니? 아니, 회식이라고 나갔어. 오늘 늦는다고 했어. 가서 언니랑 놀지 뭐. 김치통과 반찬통을 무겁게 들고 언니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와 언니, 친정엄마 모두 걸어서 5분 거리 가까이에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언니네 집 앞에 도착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지만 역시 조용했어요. 열쇠를 갖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언니, 영숙이 언니, 엄마가 김치하고 반찬 보내셨어.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언니, 왜 이렇게 어두워? 자는 거야? 언니! 발을 한 걸음 더 들여놓는 순간 현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거실이 한순간에 환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봤죠. 거실 바닥에 소주병과 와인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안주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제 남편과 언니가 벌거벗은 채로 뒤엉켜 자고 있었죠. 언니의 머리는 남편의 가슴에 묻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언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옷가지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제 손에서 김치통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깨어났어요. 언니가 먼저 눈을 떴죠. 어머, 영희야, 이건... 남편도 그 소리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영희야, 아이, 네가 왜 여기... 이건 아니야,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라고?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제가 들고 있던 김치통을 언니와 남편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언니의 벌거벗은 몸에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비명을 질렀죠.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술을 마시다가 실수? 옷을 다 벗고 껴안고 자는 게 실수야? 내 쌍둥이 언니가 내 남편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희야, 제발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닥쳐. 회식이라고 했잖아. 회식이 내 언니네 집이었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랬냐고? 오늘이 처음이야. 정말이야.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실수로. 영희야, 제발. 거짓말하지 마. 우연히 만나서 집에서 벌거벗고 있다고? 언니, 우리가 뭐야? 우리가 쌍둥이잖아.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자라고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은 젖 먹고 자란 쌍둥이라고. 내가 아플 때 언니도 아프다고 했잖아. 내가 기쁠 때 언니도 기쁘다고 했잖아. 그런 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언니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차라리 죽여줘. 차라리 날 죽여. 그게 덜 아플 것 같다. 저는 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언니도 제 머리를 잡았어요. 서로 뒹굴며 싸웠죠. 반찬통이 깨지고 김치가 온거실에 튀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미안해 영희야. 용서? 네가 나라면 용서하겠어? 내 남편을 빼앗아간 언니를? 그날 밤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저는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죠. 다음 날 친정에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의 뺨을 처음으로 때렸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죠. 영수가, 너 이리 나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네가 그래도 사람이냐? 아니,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 내가 널 낳은 게 죄다. 내가 널 낳은 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 마. 넌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야. 영수가, 네가 어떻게 영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희는 네 동생이 아니라 네 분신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친척들도 모두 언니를 비난했습니다. 이모도 고모도 사촌들도 모두 언니를 욕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죠. 언니는 가족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사라졌어요. 연락도 끊고 집도 비우고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부했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죠. 아들 양육권만 받았습니다. 심장을 통째로 뜯어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6년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간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단칸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었다고 했죠. 술로 간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들만 보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죠. 그때 아들이 11살이었어요. 언니가 그때 일로 앙심을 품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언니,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설마 그런 거야? 하지만 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3년 전 사진을 누가 입수해서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분명히 알아야 했어요. 언니를 찾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거예요. 큰돈을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죠. 인터넷으로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했죠. 다음 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탐정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17년 전에 연락이 끊긴 쌍둥이 언니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진과 불륜제보 문서의 진위도 파악해 주세요. 17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주민등록 조회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신용정보, 의료보험 기록, 휴대폰 개통 이력까지 다 추적해 볼게요. 언니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저와 쌍둥이에요. 이 사진과 제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 아들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23년 전 제가 불륜했다는 증거라면서. 하지만 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진 분석도 해보고 제보자 추적도 해보겠습니다. 익명이라도 흔적은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시간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 아들 결혼이 달려 있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탐정사무소를 나오면서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언니의 행방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늘 흘러가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는 것 같았죠. 김영희 씨, 지금 사무소로 오실 수 있나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를 찾았나요? 일단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탐정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주민등록 조회 결과와 여러 문서들이었죠. 김영숙 씨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사인은 간암이었고요. 투병 기간은 6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언니가 죽었다고요? 저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네요. 여기 사망진단서 사본이고 이건 화장 허가서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5년 전 간암 말기 향년 53세라고 써 있었죠. 혼자 쓸쓸히 죽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언니가 5년 전에 이미 혼자서... 화장하셔서 경기도 용인에 봉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봉안당이 어디라고 했죠? 가봐야 돼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주소 적어드릴게요. 5층 납골당 끝자락에 있더군요. 충격으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이 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가봐야겠다, 준수야. 엄마,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어요. 긴 복도 끝자락에 언니의 이름이 있었죠.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죠. 17년 만에 마주한 언니였습니다. 작은 함 속에 갇혀있는 언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죠. 언니, 이렇게 먼저 갔구나. 우리가 화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서로 미워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많이 힘들었니? 술 때문에 간을 망쳤구나. 못된 년, 이 못된 년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엄마. 준수야, 언니가 죽었대. 엄마 분신이 죽었대. 봉안당을 나오면서 허망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의심하고 찾아다녔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언니는 이미 5년 전에 외롭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엄마, 이모가 아니라면 그럼 그 사진은 누가 보낸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왜 우리 집을 망치려고 하는 걸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간 미워했던 언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화해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죠. 쌍둥이 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니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원수가 되어 1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화해도 못한 채 언니는 떠났죠. 언니의 마지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도 가남이라니 그 일 이후로 술로 살았나 봐요.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저를 미워하면서도 미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걸려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아내야 했죠. 사설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제 제보자를 찾는데 집중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사건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며칠 후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난감함이 묻어났어요. 김용희 씨, 제보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우편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발송됐는데 발신인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익명으로 보낸 거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CCTV라도 확인하려 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영상이 삭제됐더군요. 우편물에 지문이라도 있나 확인해봤지만 깨끗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더 이상 조사가 어렵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해 했습니다. 언니도 죽었고 제보자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막막하기만 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진 속 남자였어요. 그 남자를 찾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23년 전 언니와 불륜관계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속의 의사 말입니다. 그가 진술서를 썼다면 그를 찾아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제가 그 의사도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였죠. 이름도 얼굴도 어느 병원인지도 몰랐어요. 23년 전 언니가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났죠.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남자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언니가 다녔던 병원 의사인 것 같은데 언니가 어느 병원에 다녔는지 기억이 안 나. 23년이면 너무 오래전이네. 난 당장 작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3년 전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긴 해. 그 병원이 아직 있을까? 그러게,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 다시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진이 너무 흐릿하고 오래돼서 얼굴 인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의사라면 지금은 은퇴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찾아주세요. 이 사람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울 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죽어 찾을 수 없고 제보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유일한 희망인 의사마저 찾기 어렵다니요. 아들의 파혼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결혼이 취소될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났죠. 막막한 상황에서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정숙이었어요. 간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죠. 정숙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정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네. 근데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수가, 나 정말 큰일 났어. 들어가서 얘기할게. 거실에 앉아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파혼 위기부터 언니의 죽음까지요. 정숙은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 영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숙이도 죽었다니. 그리고 네가 불륜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널 얼마나 잘하는데. 고마워. 너라도 믿어줘서. 당연하지. 30년을 함께한 사이잖아. 네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안사돈이 두고 간 불륜 사진이었어요. 정수가, 이 사진 좀 봐줘. 이 남자 의사 같은데 혹시 아는 사람 같아? 정숙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23년 전 사진이라 낡고 흐릿했어요. 멀리서 찍은 것이라 얼굴도 선명하지 않았죠. 23년 전이면 우리가 30대 중반이었을 때네. 이 사진 너무 흐릿한데? 미안한데 난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그렇지? 잠깐만, 내가 우리 병원 선배들한테 물어볼게. 23년 전이면 다들 현역이었을 때니까. 정숙이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여러 선후배 간호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배, 저 정숙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23년 전쯤에 불륜 소문 있던 의사 있었어요? 아이, 급하게 중요한 거라 그래요. 뭐라고 해? 잠깐만, 여보세요? 아, 은경이? 나야. 혹시 2000년 초반에 간호사랑 스캔들 났던 의사들 기억나? 좀 급해서. 정숙은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역시나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영희야, 걱정 마. 내가 다 뒤져볼게. 우리 간호사들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데. 23년 전이면 기억하는 사람 분명 한 명은 있을 거야. 특히 의사랑 간호사 불륜 같은 스캔들은 더 잘 기억하지. 정말 고마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아는 간호사들 다 연락해 볼게. 무슨 얘기 들으면 다시 연락 줄게. 고마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바쁜 이 세상에서 23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제 예상이 틀렸어요. 사흘 후 정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보였어요. 뭔가 알아낸 것 같았죠. 영희야, 드디어 찾았어. 내 후배가 기억하더라고. 정말? 뭐래? 누구래? 우리 병원 후배 미경이 있잖아. 걔가 23년 전에 성심내과에서 일했대.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기억한대. 어떤 일? 23년 전에 성심내과 원장이 갑자기 병원을 폐원하고 사라졌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거야.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박준호, 당시 40대 초반이었대. 내과 전문의였고 성심내과를 5년 정도 운영했다고 해. 박준호, 성심내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미경이가 그때 소문을 들었대. 박준호 원장이 어떤 간호사랑 스캔들이 났었다고. 아주 병원에서 유명했대. 소문이 파다했다고 그러더라. 간호사? 그게 누군지는 몰라? 간호사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의사는 확실히 기억난대. 그 의사가 자기한테도 직접됐다고 얼마나 치를 떠는지. 그리고 미경이한테 사진 보여줬더니 확실하진 않지만 박준호 원장이랑 비슷해 보인대. 특히 체격이나 헤어스타일이 닮았다고. 정수가 정말 고마워. 진짜 도움 많이 됐다. 이름이랑 당시 병원 이름 알았으니까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힘내.
꼭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면 좋겠다. 정말 고마워, 정수가. 고맙긴. 네 아들 결혼이 달린 일인데. 영희야, 꼭 진실 밝혀. 내가 계속 도와줄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의사만 찾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상상도 못할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박준호라는 이름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탐정님, 박준호라는 의사예요. 23년 전에 성심내과를 운영했대요. 이 사람 꼭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박준호, 성심내과. 네, 알겠습니다. 와, 어떻게 용케 알아내셨어요? 흥신소 차리셔도 되겠네. 뭐 아무튼 의사 면허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의료인 데이터베이스도 확인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기다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만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받았어요. 찾았습니다. 박준호 씨 현재 경기도에서 내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도 확인했어요. 정말요?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죠? 네, 올해 63세인데 아직 현역이더군요. 작은 동네 의원이라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만 고용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도 알려야 할 때였어요. 준수야, 엄마가 드디어 그 의사를 찾았어. 박준호라는 사람이야. 땡땡에서 병원을 하고 있대. 정말요? 그 사람이 그 사진 속 남자예요? 응, 아마 맞을 거야. 23년 전에 이모랑 불륜관계였던 것 같아. 엄마랑 함께 가줄래? 혼자 가기는 좀 무서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당연하죠. 엄마 억울함을 풀어야죠. 언제 갈까요? 지금 바로 가요? 내일 가자. 오늘은 너무 늦어서 병원 문 닫았을 거야.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1시간쯤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직 박준호를 만날 생각뿐이었습니다. 읍에 들어서니 작은 시골 동네가 나타났어요. 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새 희망내과 간판이 보였죠. 병원은 생각보다 더 작고 초라했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의 2층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간판도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침착하게 하나씩 물어보면 돼요. 응, 고마워. 가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었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를 보자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간호사였죠.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원장님 계신가요? 잠깐 뵐 일이 있어서. 진료 중이신데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급한 일이라.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의사임을 알려주었죠. 박준호 의사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영숙 씨, 어떻게 여기를 왜 찾아왔어요? 그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준호는 저를 언니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였죠.
저는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박준호 원장님?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시죠. 아니, 나는... 어머니 말씀 들으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사는 당황한 채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간호사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잠시 환자 받지 마세요. 개인적인 면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진료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의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책상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어요.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어요? 저를 영숙이라고 불렀죠? 네? 영숙 씨, 지금 무슨 말을...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저 영숙이 언니 동생이에요. 제 언니 영숙이는 5년 전에 죽었어요. 간암으로요. 혹시 몰랐나요? 제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혈기가 싹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숙 씨가... 네. 당신이 내 아들 결혼 망치려고 거짓 증거를 보낸 건가요? 23년 전 불륜 사진이랑 진술서 말이에요. 그 진술서 당신이 쓴 거죠? 뭐라고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사는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계속 시선을 피하며 떨고 있었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왔어요. 당신이 내 언니와 불륜 관계였잖아요. 그때 박준호 책상에 가족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호는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아들로 보이는 2명의 청년들과 밝게 웃고 있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속 당신 가족들에게 다 알릴 거예요. 23년 전 당신이 저지른 불륜, 유부녀와 바람났던 과거 모두 다 폭로하겠다고요. 이런 협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이 걸려 있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에 든 액자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아세요? 하지도 않은 불륜 때문에 제 결혼이 파탄날 지경이에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뭐 아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내도 이제 겨우 잊고 살고 있는데. 의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실을 말하세요. 왜 제 이름으로 된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진들은 다 뭔데요? 그 사건을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죽었고 남은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죠.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들 이러세요? 아이씨,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들 지랄이야? 왜 갑자기들 찾아와서 다들 똑같이 협박을 하는 건데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와서
똑같이 가족들 걸고 넘어져? 23년이면 충분하잖아요. 나는 그 일로 이 시골에 와서 이러고 살고 있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뭐라고요? 저번에도? 누가 또 왔다는 거예요? 박준호의 말에 저와 아들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찾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왔었어요? 언제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순간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흘린 거였어요. 의사는 결국 아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영숙 씨 딸이라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언니 딸이 왔다고요? 네, 김미영이라고 했어요. 이제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처음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기에 부끄럽지만 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그 여자가 부드럽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내 가족을, 내 아들들을 들먹이면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23년 전 일을 아들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진술서를 쓴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여자가 비밀은 지켜준다고 했으니 저로서는 믿어볼 수밖에 없었죠. 달리 제가 선택할 선택지도 없었고. 저는 조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작 진술서 하나 받으려고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그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숙 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이 여자와 불륜한 게 맞냐고.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맞다고 했죠. 그러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지금 보니 그 사진도 영숙 씨가 아니라 김영희 씨 사진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두 분이 쌍둥이인 걸 정말 몰랐으니. 제 사진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젊은 여자가 계속 사진 속 여자가 김영희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희 간호사와 불륜한 게 맞냐고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녹음기까지 켜고요. 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영숙 씨 딸이라고 했는데 왜 김영희라는 사람을 자꾸 언급하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다. 내가 불륜한 사람 이름은 김영숙이다. 김영희가 아니라 김영숙이다라고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왜 김영희가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김영희가 대체 누구냐고, 나는 김영숙밖에 모른다고 하니 제가 쓴 진술서를 확 낚아채서는 나가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잠깐, 그럼 이모딸 미영이가 일부러 엄마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저와 외도를 한 게 김영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김영숙 씨와 외도를 했다고 하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진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제 이름으로 바꿔서 증거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알면서도, 아니 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진실을 알았으면서 조작을 해서 증거를 사돈들에게 보낸 거야? 며칠 후에 그 여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협박했어요. 제가 쓴 진술서를 바꿔야 한다고 이름을 김영숙에서 김영희로 바꿔 적으라고 거부하면 병원에 소문내겠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저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탐정님, 김미영이라는 사람 찾아주세요. 제 조카예요. 35살이고 언니 딸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희영 씨 찾았습니다. 충남에서 살고 있네요.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엄마, 미영이 찾아가실 거예요? 가야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직접 물어봐야겠어. 저도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우리는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17년 만에 만나는 조카였죠.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어요. 습기 찬 계단을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가 났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아이를 등에 업은 여자가 나왔죠.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카 미영이었어요. 누구? 어머, 이모? 미영이는 크게 놀라며 뒷걸음 쳤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미영아, 얘기 좀 하자. 들어가도 되니? 아, 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가 벽 곳곳에 피어 있었어요. 가구도 낡고 초라했죠. 거실 안쪽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박준호 의사 만났어. 네가 찾아가서 협박했다며. 진술서 조작한 것도 다 들었어. 조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누나, 다 알고 있어요. 의사가 모든 거 털어놨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유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왜 그랬니? 내가 네 엄마 동생이잖아. 쌍둥이 동생이야. 왜 나를 모함했니? 조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했죠. 이모가 먼저잖아요. 이모가 우리 아빠랑 불륜해서 우리 집이 망가졌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아빠가 이모랑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뭐라고? 미영아, 그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매일 울면서 이모를 원망했어요. 이모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영아, 들어봐. 진실은 정반대야. 언니가 내 남편이랑 불륜했고 내가 현장을 목격했고 그래서 이혼했어. 거짓말. 이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나, 이모가 2번 외도했어요. 첫 번째는 박준호 의사고 두 번째가 우리 아빠였어요. 누나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럴 리 없어요. 그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법원 기록 보여줄게. 이혼 재판 기록에 다 나와 있어. 네 엄마도 진술했고 네 엄마가 내 남편과 불륜한 게 이혼 사유였어. 조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럼 엄마가 평생 거짓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미영아, 엄마 매일 이모 욕했어요. 이모가 우리 집 망쳤다고. 아빠가 떠난 것도 다 이모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그래서 전 이모가 정말 미웠어요. 엄마가 간암으로 죽을 때도 이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반 지하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모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준수가 결혼한다고. 근데 난 내 새끼들이랑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복수를 한 거니? 그렇게라도 해라. 네가 살 수 있어서?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나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준수야. 미안해, 이모. 17년간 이어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는 죽을 때까지 진실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딸에게까지 이어진 거였죠. 진실을 파헤친 조카는 자기 엄마의 거짓말을 안 거예요. 평생을 속여온 그 거짓말을요. 하지만 조카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무너져 내릴 테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이들도 죽으니까요. 비극이었어요. 감히 조카를 탓할 수도 없었죠. 반지하의 습한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니가 죽어서까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분노와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미영아, 너를 책임 묻지 않을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지. 네가 나쁜 게 아니야. 이모, 죄송해요. 이제 그만 잊어. 과거에 묶여 살지 마.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을 보고 살아.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조카가 사는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돌아가는 길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17년간의 오해와 거짓말이 이렇게 비극적일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것이 힘에 겨워 집에 와서 하루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안사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모든 진실을 설명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 수진 엄마예요. 지금 어디세요?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집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뵐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안사돈을 만났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준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젊은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김미영이라고 하던데 준수 어머님 조카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카가 안사돈을 찾아간 거였어요. 미영이가 찾아갔다고요? 네. 와서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자기가 이모를 모함했다고, 어머니의 거짓말을 믿고 복수하려고 했다고, 진술서도 조작이고 사진도 이모가 아니라 자기 엄마라고. 미영이가 직접 고백한 거예요? 네,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이모는 죄가 없는데 자기 때문에 파혼위기까지 갔다고, 자기를 용서하지 말고 경찰에 넘겨도 되니 대신 이모와 사촌동생 결혼은 진행해달라고. 안사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확인도 안 하고 준수 어머님을 의심했어요.
막말도 했고요. 그 아이 심정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다니. 괜찮아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파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발요. 우리 수진이가 준수군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날 이후 애가 참 많이 힘들어했고요. 제가 성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른들 때문에 헤어질 순 없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조카분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언니의 거짓말이 만든 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끝나지 않았어요. 조카와 그 아이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살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17년의 오해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죠. 며칠 뒤 사설탐정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카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 결과였어요. 김미영 씨, 작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상당해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더군요.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조카를 찾아갔습니다. 조카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설득했죠. 병원에서 상담이 끝난 후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극도로 위험한 상태예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극한의 스트레스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해요. 조카를 데리고 반지하로 돌아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어요. 미영아, 이사 가자. 이런 곳에서 아이들 키우면 안 돼. 이모, 저는 괜찮아요. 이모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언니 일은 언니 일이고 넌 내 조카야. 난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있을 수 없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영아, 네 잘못 아니야. 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지. 그리고 넌 지금 치료가 필요해. 애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지. 조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엄마 말만 믿고 이모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울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조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7년 전 언니와 싸운 후 처음으로 가족을 아는 거였어요. 그 주에 조카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옮겼어요. 정신과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했죠. 한 달 뒤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조카도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죠. 신부 입장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니와 저는 한 몸에서 나온 쌍둥이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지냈죠. 같은 날 같은 시각 단 5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했죠. 사람들은 우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론 서로가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가 되었을까요? 17년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언니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 속에 살았어요. 그 거짓말이 딸에게까지 이어졌죠. 아들이 신부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죠.
언니가 생각났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내 분신이었던 언니입니다. 이제는 화해할 수도 용서 구할 수도 없는 언니가 생각이 났죠. 봉안당에 있는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함 속에 갇혀있는 언니를요. 언니도 나름 고통스러웠겠죠. 죄책감과 미안함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분신이었습니다. 하나였다가 둘이 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말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결혼식장에서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어요. 조카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모르겠죠.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비극을요. 17년간 이어진 거짓말과 오해를요. 제발 이 악연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족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더 이상 이 비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